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사람 좋은 남편을 만나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한 대로 따뜻한 살림을 꾸려왔던 사람이죠. 그런 제가 얼마 전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사연을 통해 누군가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제가 결혼하고 10년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소개로 만난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은 저에게는 신혼 초부터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다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아이를 셋쯤은 낳고 싶다는 소망이었죠. 하지만 해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좀처럼 아이 소식은 없었고 셋은커녕 딱 하나만이라도 낳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을 들락거리고 좋다는 건 다 해봐도 번번이 실망만 돌아오더군요. 매달 가슴을 졸이며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면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면목이 없어 베개를 적신 밤도 셀 수 없이 많았네요. 명절 끝나고 친척들이 다 돌아가면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남의 집 아이 웃음소리만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제 마음을 지탱해 준 건 오직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들네 상황을 단 한 번도 모진말로 찌르지 않는 분이셨어요. 가끔 친척들이 모일 때 넌지시 손주에 대해 물어와도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애야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거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누가 안달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지. 난 그냥 두 아이 지금처럼 사이좋고 아픈 데 없이 잘 지내면 그걸로 좋게. 괜한 말로 우리 며느리 신경 쓰이게 하지 마. 제가 임신이 아닌 걸 확인하고 침울할 때도 시어머니는 제 손을 슬그머니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는 거다. 우리 가족 이렇게 건강하고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 문제는 하늘의 뜻에 맡기자.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몸 상하면 애가 생긴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냐. 나는 생기지도 않은 손주보다 지금 내 며느리가 더 중요해. 그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이 솟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으면 친정엄마가 제대로 못 키워 그렇다며 흉까지 본다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들 앞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죠. 누가 한마디라도 제 가슴에 못을 박을라 치면 정색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만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 애 열 낳을 며느리랑도 절대 안 바꿀 거니까. 평소에는 순하디 순한 분이 저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는 주저없이 역정을 내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살아계셨어도 이보다 더 따뜻했을까 싶을 만큼 시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푸근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사실 제게는 변변히 친정이라 부를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코올리게였던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고 그 뒤로는 친정엄마가 두 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우셨죠. 청소에 식당 일에 손이 갈라지도록 일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친정엄마마저 몇 해 전 병으로 떠나보내고 나니 이 넓은 세상에 남은 핏줄이라곤 오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도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보겠다며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 뒤로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오긴 했지만 얼마나 바쁜지 제가 연락할 때는 통화하기도 힘들고 더구나 얼굴을 마주한 지는 까마득했죠. 그래도 하나뿐인 혈육이라고 저는 늘 오빠를 마음 한편의 자랑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남들이 친정 식구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저는 슬쩍 묻지도 않은 오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빠는 미국에 살아요. 거기서 사업한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풀리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다니까요. 그러면서 슬쩍 어깨를 펴기도 했죠. 비록 곁엔 없어도 어딘가에 든든한 오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힘든 가정 형편 때문에 단칸방에서 한 입을 덮고 자며 서로의 체온에 기대던 그 오빠를 저는 자라서도 늘 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런 오빠가 미국에서 성공했다니 얼마나 기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조용히 아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결혼 10년 만에. 솔직히 이세는 포기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 시점에 기적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던 날 저는 진료실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쥐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게 집에 돌아와 불도 안 켠 채 멍하니 남편을 기다렸어요. 퇴근에 들어오던 남편은 불 꺼진 집안에 제가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보, 집에 있었어? 근데 불도 안 켜고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전 그런 남편을 향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임신했어. 우리한테도 드디어 아기가 생긴 거라고. 뭐라고?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야 그 감정 기복 없는 차분한 사람이 제 손을 부여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병원에서 확인한 거 맞아? 저는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응, 벌써 7주나 됐다나 봐. 나도 아직 안 믿겨. 그 이후로 남편은 퇴근해 오면 저녁 내내 제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행여 무거운 거라도 들거나 힘든 일이라도 할까봐 저녁상도 자기가 차리고 설거지도 알아서 했어요. 밤에는 제 배에 가만히 손을 얹고 한참 눈을 감은 채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남편도 티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보다 마음 졸이며 아이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민망하고 부끄러워 살가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사람이 그때만큼은 고맙다라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어쩐지 미안한 생각이 들어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나 아이를 원했으면서 저를 위해 그 애타는 감정을 숨기고 살았을 남편이 짠하게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손주를 본다는 기쁨에 그 단정하던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들떠 어쩔 줄을 모르셨어요. 그러고는 다음 날부터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한 보따리씩 싸들고 오셨습니다. 아가, 몸 조심해라. 이제 넌 혼자 몸이 아니야. 뭐든 무리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하고. 알겠니? 저는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죠. 제 임신 소식이 전해진 후 온 집안에 활기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며느리로서 해야 할 몫을 해낸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고 벅찼어요. 동시에 오래도록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죄스러움도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명절에 만나는 집안 어른마다 손을 잡으며 기쁨을 함께 해주셨고 그때마다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속으론 하늘을 날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헌데 그 무렵 기쁜 소식이 하나 더 들려왔어요. 미국에 있던 하나뿐인 오빠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빠가 사업차 큰맘 먹고 귀국했는데 동생이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부가 함께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왔더라고요. 저는 고마움과 반가움에 눈시울을 붉히며 오빠를 맞았어요. 오랜만에 마주한 오빠는 풍채도 좋아지고 입성도 번듯해 한눈에 봐도 성공한 사업가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올케 역시 곱게 차려입고 온몸에 값비싸 보이는 물건을 두르고 있었어요.
두 사람에게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여유로운 분위기가 풍겨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는 빙긋이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인사했어요. 우리 막내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이 오빠가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바쁜 일 다 미뤄두고 너한테 먼저 달려왔겠어. 나 지금 거래처 만남도 다 미루고 온 거야. 올케도 그 곁에서 눈물을 찍어내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야 이이도 한시름 놓겠네요. 솔직히 그동안 아가씨 걱정에 한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일이 바빠서 한국에 나올 순 없지만 항상 하나뿐인 동생 걱정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정말 축하해요, 아가씨.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줬죠. 오빠가 세상에 둘도 없는 동생이라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안 봐도 알 것 같았어요. 그런 오빠의 마음이 고마워서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맘때 전 정말 행복했어요. 뱃속에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자라고 있고 보고 싶던 오빠까지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와 제 손을 잡아주니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빠 내외의 손에는 우리 가족에게 줄 선물이 한가득 들려 있었어요. 양손은 물론이고 차 트렁크에도 큼직한 선물 꾸러미가 가득 실려 있었죠. 오빠는 신이 난 목소리로 선물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돈 어른 드릴 거고 이건 너희들 선물이야. 어머, 오빠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이게 얼마 만에 만나는 건데 빈손으로 온다는 게 말이 되니? 더구나 내 동생이 이렇게 좋은 남편 만나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당연히 오빠 노릇 한번 해야지. 그러더니 그 길로 시댁에 인사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동생을 거둬준 시어머니께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막내야, 실은 오빠 미국으로 떠날 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만 여기 덜렁 남겨두고 가는 기분이었거든. 근데 시어른이 잘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부모도 없고 든든한 처가 식구도 없다고 혹시나 천덕꾸러기 취급받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야. 이제 사돈 어른이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러고는 저를 앞장세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사돈의 방문을 반기며 버선발로 달려 나오셨죠. 오빠 내외는 현관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어머니께 넙죽 큰절부터 올렸습니다. 사돈 어른, 제 동생 따뜻한 마음으로 걷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미국 사느라 오빠 노릇도 못하고 변변찮지만 사돈 어른이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제가 매제랑 사돈 어른께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삽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부러지는지 몰라요. 저렇게 귀한 며느리를 얻게 된 게 천운이죠. 어렵게 시간 내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늙으니까지 신경 써주니 정말 고마워요. 그나저나 사업이 잘 된다더니 아주 보기가 좋네요. 돌아가신 안사돈이 이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하실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오빠 내외를 위해 손수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오랜만에 맛깔난 한식을 대접받아서 그런지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죠. 그런 모습을 보며 저와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오빠는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제법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더군요. 어느 도시에 건물을 올렸고 어떤 땅이 몇 배로 뛰었다는 등 듣고 있자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 다 됐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흥이 나셨는지 묻지도 않은 집안 사정을 하나둘 털어놓으셨어요. 우리 영감이 몇 해 전에 먼저 갔는데 그래도 보험 하나는 야무지게 들어놓고 갔지. 그 덕에 나이 들어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살 일은 없다오. 가진 것 아껴가며 살다 나중에 우리 손주 자라면 용돈도 주고 학원비도 보태주고 해야지. 그 말씀에 오빠가 웃으며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거 참 복 받으신 겁니다. 이제 손주 태어나면 그 재롱 보면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사시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내 늙음하게 이런 복이 올 줄 몰랐네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죠.
곁에 앉은 올케도 상냥하게 중간중간 대화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이 시리다고 하시니 다음에 좋은 약을 보내드리겠다며 마치 오래 만나온 사람처럼 친근한 말을 건네고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사돈내외를 흐뭇하게 미소 띤 얼굴로 배웅한 뒤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전에도 느꼈지만 사돈은 참 사람이 좋아. 너희 올케도 현명한 것 같고 그래서 그 먼 외국에서도 사업에 성공한 게 아닌가 싶구나.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단잠을 잤습니다. 하나뿐인 오빠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주니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평화가 온전히 오래도록 제 곁에 머물러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내외가 다녀가고 두어 달쯤 지난 무렵부터 평온하던 나날이 조금씩 삐걱거리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제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두워지더군요. 원래 그맘때 남편은 퇴근에 돌아오면 늘 제 배부터 쓰다듬으며 뱃속 아기에게 인사했어요. 우리 꼬물이 오늘도 엄마랑 잘 놀았어? 하지만 언젠가부터 현관에 들어서기 무섭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숨부터 내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입맛을 잃었는지 좋아하던 반찬에도 손을 대지 않고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기 일쑤였죠. 제가 말을 걸어도 두세 번은 불러야 겨우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하도 이상하니 걱정이 되긴 했지만 처음엔 회사 일이 고된가 보다 생각하며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도 남편이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밥알만 새고 있길래 참다 못한 제가 물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러자 남편은 황급히 표정을 고치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아니야, 일은 무슨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몸이나 잘 챙겨. 말은 그렇게 해도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가 한참을 서 있는 날이 점점 늘어갔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멍하니 창밖만 내다보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헌데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퇴근한 남편의 겉옷을 정리하다가 낯선 우편물을 발견했습니다. 겉봉에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본인만 확인하라고 쓰여 있는 게 한눈에 봐도 예사 우편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그 봉투를 들고 나와 읽어보려던 찰나 욕실에서 나온 남편이 다가오더니 재빨리 봉투를 낚아채며 거칠게 소리쳤어요. 그거 이리 줘! 평소에 저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니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자기 왜 그래? 그게 뭔데?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놓고 걱정이 되는지 어쩔 줄 모르며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놀란 거 아니지? 회사 관련 서류인데 별거 아니야. 회사 서류를 왜 집으로 가져왔어? 그리고 아무리 회사 서류라도 내가 좀 보면 큰일 나는 거야? 이건 대외비 상황이라서 그래. 밖으로 노출된 거 알면 큰일 나는데 내가 깜빡하고 주머니에 넣어서 그냥 가져온 거야. 내일 얼른 제자리에 갖다 둬야 해. 회사 일? 어떤 건데? 그게 요즘 자기가 신경 쓰는 거랑 관련된 일이야? 뭐 안 좋은 건 아니지. 제가 캐묻자 남편이 인상을 쓰며 또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죠. 내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 대외비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임신한 사람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써?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 그러더니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결혼하고 10년을 살면서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 짜증을 부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한동안 멍하니 닫힌 안방문을 바라봤어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더라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예전보다 훨씬 다정한 남편이자 예비 아빠였는데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지? 회사에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 아니야? 저는 무거운 몸으로 이런저런 걱정을 하느라 그날 잠을 설쳐야 했네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다가와 전날 일을 사과했어요. 여보, 어젠 속상했지? 미안해. 솔직히 내가 요즘 회사에 복잡한 일도 많고 피곤해서 신경이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 안 그래도 당신 몸 무거워서 힘든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안해 정말. 그래서 그날은 그냥 마음을 풀고 넘어가기로 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의 수상한 행동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하루는 휴대폰이 울리자 흠칫 놀라더니 발신자부터 확인하고 제 눈치를 살피며 얼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전에는 누구한테 전화가 오던 제 앞에서 스스럼 없이 받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한 번은 한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우연히 남편이 베란다에 서서 통화하는 소리를 엿듣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내 사정 좀 봐줘라.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남편은 다급하고 초조한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있었어요. 어찌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말투가 비굴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서 남편을 바라봤고 통화를 하던 남편이 인기척을 느꼈는지 뒤를 휙 돌아보더니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또 인상을 쓰며 차가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밤중에 왜 또 안 자고 나왔어? 엄마가 잘 자야 애가 건강하다는 거 못 들었어? 어서 들어가서 자. 자기야말로 이 밤중에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던데 정말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제발. 내가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당신은 몸도 무거우면서 뭘 그렇게 참견하려고 들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뭐라도 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행여 남편과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안 좋을까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내 미안한 표정으로 또 저를 달래려 했죠. 여보, 내가 요즘 그 일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런다고 했잖아.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좀 기다려줘.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래. 당신한테 괜히 회사 일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좀 이해해줘. 그래서 저는 그날도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슴앓이 하던 차에 이번엔 남편이 자꾸만 시어머니와 둘이서만 무언가를 의논하는 모습도 포착하게 됐어요. 원래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저를 찾는 분이셨습니다. 일하느라 바쁜 아들보다 제가 더 편하다며 남편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에 늘 저에게 전화를 거셨죠. 집안일에 대해 상의할 때도 김치를 담가도 반찬을 해도 꼭 저부터 찾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만 쏙 빼놓고 남편하고만 밖에서 따로 만나시는 날이 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물어본 적도 있네요. 자기 요즘 어머님이랑 둘이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나한테 무슨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 그러자 남편이 또 정색하는 거예요. 일은 무슨 일? 내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것 같으니까 불러서 당신 좀 챙기라고 잔소리 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몸도 무거운 당신한테 반찬 가져가라고 부르기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어머니한테 괜찮다고 나한테 연락하시라고 말씀드려. 임신했다고 집에만 있으면 애 낳기만 힘들다고 하더라. 나도 운동 좀 해야지. 알았어, 다음엔 그렇게 전할게. 남편은 서둘러 저와의 얘기를 마무리하려는 듯 대충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헌데 그런 대화가 오가고 며칠 뒤 저는 시댁 근처를 지나다가 한 공원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됐어요. 아이 출산용품 할인 매장이 시댁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날 외출하기 전에 제가 분명히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출산용품 할인 매장이라는 게 있다는데 거기 한번 안 가볼래?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아, 그래? 어쩌지? 내가 오늘 회사 일로 연락받을 곳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혹시라도 못 받으면 안 되거든. 오늘은 그냥 당신 혼자 조심해서 다녀올래? 그랬던 남편이 제가 외출하자마자 득달같이 또 시어머니를 만나러 온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지 공원을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도 신경 쓰지 않고 대화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가를 찍어내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허공을 향해 한숨을 쉬었죠. 대체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길래 모자가 몰래 만나 눈물바람까지 하는지 저는 속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집안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만 빼놓고 쉬쉬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온갖 불길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오르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혹시 그이가 밖에서 여자 문제로 실수라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는 말도 못하고 괜히 회사 일 핑계대면서 전전긍긍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말로만 듣던 도박? 그런 생각이 들자 전 입술이 바짝 마를 정도로 긴장이 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게 지옥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맘때부터는 시어머니에게서도 부쩍 연락이 줄었어요. 늘 제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이는 잘 크는지 연락을 해오시던 분이셨거든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보니 얼굴은 헬쑥하게 야위고 눈밑은 거뭇하게 그늘이 져버렸어요. 거울로 망가진 제 얼굴을 보고 있으려니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품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제 처지가 서글퍼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 남편이 놓고 간 휴대폰을 들여다볼까 하는 못된 생각까지 했네요. 평생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던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스스로도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차마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손을 거두긴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소리 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임신하면 호르몬 변화로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데 그때 저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영 남이 된 것처럼 대면대면하게 느껴져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 모자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나만 모르는 일이 뭐길래 저렇게 날 따돌리는 거야? 저에게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벽을 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제 편이라 믿었던 두 사람이 한통속이 되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한없이 외롭고 불안하게 만든 거죠. 배신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깊던지 10년을 기다린 임신의 기쁨마저 잿빛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자 일부러 저를 부탁하려고 시어머니까지 찾아가 머리 조아리던 오빠가 생각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오빠랑 올케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의논해볼까? 아니야. 오빠가 그 이랑 어머니를 얼마나 믿었는데 괜히 이런 일로 바쁜 사람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도 미국에서 고생이 많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전화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어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무너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속을 끓이며 저는 점점 더 깊은 의심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불안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늦은 오후였어요. 그날따라 몸이 더 무겁고 기분이 가라앉는 것 같아 거실 소파에 기대 태교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좀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막 음악을 틀고 눈을 감으려는 찰나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얼른 일어나 액정을 보니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 저에게 거리를 두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는데 모처럼 전화를 주시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전화기에서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제 말 안 들리세요? 그렇게 몇 번을 외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죠. 제가 반가워한 게 무색하게 아마 전화기가 잘못 눌러진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같지 않고 휴대폰 사용이 서투른 시어머니가 예전에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전화기를 그냥 가방 안이나 주머니 속에 넣어두셨다가 저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일이 종종 있었던 거죠. 아마 제가 단축번호 1번으로 저장되어 있어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부스럭거리는 옷자락 소리와 함께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전화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분명 예전처럼 시어머니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잘못 눌려 저에게 전화가 걸린 게 확실했어요. 속으로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주말인데도 일이 많아 출근해야 한다던 남편이 회사가 아닌 시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아한 마음을 가질 법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로 내뱉으신 말씀에 저는 단번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며느리한텐 비밀로 해라. 알았지? 절대로 걔가 알게 해선 안 돼. 그 말에 남편도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한창 조심해야 할 텐데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충격받겠어. 어렵게 가진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땐 정말 돌이킬 수 없어. 아서라. 그런 무서운 소린 입에 담지도 말아라. 그런 대화를 들으며 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 내가 알아선 안 될 일이라니? 정말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혹시 어머니가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저는 차마 전화를 끊지 못하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귀에 더 바짝 붙였어요. 곧이어 남편의 무거운 목소리가 이어지더군요. 나도 걱정이 되니 하는 말이잖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도 한계라고. 지난번에는 여기서 보던 독촉장을 그대로 가져갔다가 그 사람한테 들킬 뻔했다니까? 그러게 왜 대출에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무리를 하셨어?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만 날린 것도 억울한데 매일같이 날아오는 독촉장을 어떻게 감당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제 요 앞 상가 갈비집에서 설거지를 구한다고 해서 거기서 일하게 해달라고 말해놓고 온 참이다. 그거면 매달 이자는 갚을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엄마가 나이가 몇인데 갈비집에서 불판을 닦아. 어깨 다 나가고 싶으셔? 그럼 어쩌니? 너도 뻔한 월급으로 먹고 사는 거 아는데 이제 애도 곧 태어날 거고 내 빚까지 갚으려면 네 월급으로 감당이 되겠어? 미치겠네 정말. 이러지 말고 그냥 이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그럼 다 해결되잖아. 뭐라고? 그래도 이 집은 너희 아버지가 어렵게 마련해서 반평생을 같이 산 집인데 난 여기서 눈 감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잖니. 그럼 우리가 전세 빼서 이 집으로 들어올게요.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 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고. 이 좁은 집에서 애를 키우려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잘 설명할게. 아무래도 엄마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다거나 혼자 애 보기 힘들 것 같으니 당분간만 같이 살자고 하거나.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이 몇 달간 저에게 쉬쉬해오던 일이 뭐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신 것도 아닌 바로 시어머니의 돈 문제였어요. 물론 충격적인 일이긴 했지만 워낙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던 터라 그런지 전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절 배신하거나 누가 아픈 상황은 아니니 어떻게든 극복하면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어지는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어리석어서 그런 거야.
내가 그 인간 말에 홀랑 넘어가서 요즘은 돈을 가지고만 있으면 어리석은 거라고. 가만히 놔두지 말고 굴려서 나중에 너희 좋은 집 사는데 보태도 주고 우리 귀한 손주 영어 유치원인지 뭔지 그런 것도 보내주라고 하길래 내 주제에 투자는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괜한 욕심을 부려서. 엄마 자책하지 말아요. 사람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 이길 사람 없어. 사기친 사람이 문제지 엄마가 무슨 죄야. 아무래도 제 생각보다 일이 심각한 것 같아 머릿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신 거야? 도대체 뭘 얼마나 날리셨길래 집까지 팔자는 말이 나오지?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나온 놀랍고도 끔찍한 진실이 제 귀를 덮쳐왔습니다. 내가 사돈을 그렇게 믿었는데 명색이 며느리 친오랍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 선물 보따리며 동생 아껴줘서 고맙다고 큰절 올리던 게 전부 다 내 돈 빼먹으려는 수작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제 머릿속으로는 그동안의 모든 일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다녀가고 얼마 뒤부터 벌어진 일들, 빨간 글씨가 박힌 봉투, 남편의 다급한 통화, 모자가 공원에서 흘리던 눈물,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누군가 어머니에게 사기를 쳐 행복했던 집안을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제 하나뿐인 오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숨쉬는 것조차 잊을 지경이었어요.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하나뿐인 오빠였다니. 미국에서 성공했다던 오빠가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가장 조심스러워해야 할 사돈에게 그런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엿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들키기라도 하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어 버릴까봐 숨쉬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죠. 남편은 억울함에 몸서리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이 처음부터 엄마 노후 자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그날 우리 집에 와서 선물 안기고 살갑게 군 것도 다 엄마한테 빼먹을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런 게 틀림없어. 근데 아버지 보험금 얘기 들었으니 얼씨구나 했겠지. 어떻게 사람이 자기 동생을, 그것도 딱 하나뿐인 혈육을 미끼로 쓸 수가 있니? 우리가 임신한 애 놀랄까봐 차마 모진 소리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그걸 노린 거 아니냐? 내가 아무리 사람 무섭다는 소린 많이 들어봤지만 설마 생판 남도 아니고 사돈한테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 시어머니는 끝내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는 저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걷어주신 시어머니의 노후를 송두리째 짓밟은 사람이 제 핏줄이라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제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심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게 된 보험금, 사돈의 목숨값인데 그걸 뻔히 알고 있던 오빠가 어떻게 그 돈을 가로채? 두 사람의 대화로 미루어 보아 어머니의 피해는 보험금에서만 그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 대출과 현금 서비스까지 받게 만들어 빚더미에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더 기막힌 사실도 알게 됐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사기를 당했다는 것도 모르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오빠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리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한동안 혼자 끙끙 앓으신 모양이었어요. 어렵게 임신한 며느리가 충격받을까봐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도 못하신 겁니다. 그러다 카드 독촉장이 날아오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에 처해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아들인 남편에게 손을 벌리신 거예요. 흐느끼던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내뱉는 말씀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늙은이가 주책맞게 사기나 당해.
너한테까지 이런 짐을 지우고. 어미는 그저 너희 부부 애 낳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었던 것뿐인데. 엄마 마음 알아. 난 엄마 원망 안 하니까 행여라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원망하려면 형님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을 원망해야지. 남편의 입에서 형님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신이 아득해오는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의 남은 대화를 듣기 위해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며칠 전에 미친 듯이 연락해서 간신히 통화가 됐는데 글쎄 나더러 뭐라는 줄 알아? 뭐? 연락이 됐어? 그래서 뭐라고 하든 미안해하긴커녕 날 협박하더라고. 신고하면 임신한 그 사람까지 다 알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냐고. 오빠가 사기꾼인 걸 알면 충격받아서 애까지 잘못될 거라고. 그러니 조용히 입 다물고 그 돈은 잊으라고 하더라니까. 엄마,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인간은 형님도 뭐도 아니고 그냥 악마 같아. 자기 동생까지 인질로 잡고 협박하는 짐승보다 못한 악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어쩌면 제가 알던 오빠의 모습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오빠가 저를 인질 삼아 시댁 식구들을 협박하고 있었다니. 임신한 동생의 안위를 무기로 가장 비열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제야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피하고 둘만 만나고 다녔는지 그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따돌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지키려고 그 모진 일을 둘이서만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전전긍긍 눈치를 봤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전화기의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두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만은 점점 선명해지며 그 순간 제가 뭘 해야 할지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슬픔보다 더 큰 분노가 제 안에서 도끼를 품고 자라났습니다. 그래, 내가 이 사실을 알았는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순 없어. 나 때문에 온 가족이 빚에 시달리면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꼴을 모른 척할 순 없지. 이제 내가 나서야 해. 저는 친딸처럼 품어준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곁을 지켜준 남편이 저와 제 핏줄 때문에 협박당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현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오직 저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생을 아끼는 마음에 감사하긴커녕 그런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 한 오빠를 벌받게 하겠다고요. 비록 그 몹쓸 사기꾼이 제 하나뿐인 오빠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오빠이기에 더욱더 제 손으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두 사람에게 제가 그 통화를 들었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가뜩이나 절 걱정하는 두 사람이 더 큰 죄책감에 짓눌릴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으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여전히 남편은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며 베란다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느라 사정을 하고 있었죠. 고민이 깊어질수록 제가 해야 할 일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오빠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난 내 할 일을 해야 해. 아무리 미국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 시어머니한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든 죄를 낱낱이 밝혀서 어머니한테서 가져간 돈을 토해내게 하고 마땅한 벌을 받게 해야 해. 전 그렇게 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이를 악물고 혈육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남편이 또 베란다에서 누군가에게 사정하는 통화를 끝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조용히 남편 앞에 앉아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어쩌다 보니 다 알게 됐어.
어머니가 우리 오빠한테 사기당하신 거, 자기가 그것 때문에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어머니 빚 갚으려고 혼자 힘들어한 거, 오빠가 나랑 애를 핑계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까지 전부 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이내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만큼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우리는 당신 충격받을까봐... 미안해, 일부러 말 안 한 건 아니야. 그냥 어떻게든 엄마랑 내가 당신 모르게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당신 많이 놀랐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이는 아무 문제 없는 거지? 남편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맸어요. 횡설수설하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했어? 내가 아무리 충격을 받더라도 말했어야지. 어머니 노후자금도 날아가고 빚까지 지게 됐는데 이게 어디 보통 일이야? 제가 울먹이면서 하는 말에 남편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는 게 보이더군요. 당신한테 이런 일을 어떻게 말해? 만일 알게 됐다가 충격받아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난 제정신으로 못 살 것 같았어. 엄마도 마찬가지고. 미안해. 정말 일부러 숨긴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줘. 남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는 말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지. 내 핏줄이 어머니한테 우리 집에 그런 짓을 했는데 자기랑 어머니가 정작 나한텐 말도 못하고 그 고생을 했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한테도 가서 말씀드리자. 어차피 내가 다 알게 됐으니 더는 숨기느라 끙끙 앓지 마시고 신고하자고. 물론 충격받긴 했지만 그런 일로 어렵게 얻은 아이 잃을 만큼 나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제 말에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시댁에 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란히 시댁을 찾은 저희를 본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말까지 더듬으셨어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아가, 몸은 괜찮니? 혹시 어디 안 좋은 건 아니지? 하지만 전 고개를 저으며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보시다시피 전 아주 건강해요. 뱃속 아이도 잘 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걱정 때문에 이대로 주저앉지 마세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목 놓아 우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다 늙어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말에 속아서 온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구나. 아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해. 처음부터 그런 말에 속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저는 주저앉은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애쓰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작정하고 속인 그 인간이 나쁜 거지 어머니가 뭘 잘못하셨다고 그러세요. 저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우리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한사코 저를 말렸습니다. 먼저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여보, 솔직히 나도 처음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어. 막말로 당신 오빠든 뭐든 가만히 두기가 싫더라. 근데 막상 그러려고 하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당신 오빠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어. 어쨌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 핏줄이고 나한테도 명색이 형님인데 내 손으로 감옥에 보내면 두고두고 당신한테 한이 남을 것 같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후회할 선택은 하지 마. 그때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한마디 거두셨어요. 맞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야. 네 마음에 대못 박힐까봐. 하지만 저는 이내 이를 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두 분의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평생을 가족들 뒤통수 친 오빠를 뒀다는 죄책감에 짓눌려 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 인간 그대로 두면 또 어딘가에서 똑같은 피해자를 만들지도 몰라요. 사돈한테까지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남한텐 똑같이 못하겠어요? 그러고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는 두 사람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오랜 고민 끝에 결심한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보,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이제 제 오빠가 아니에요. 제 가족은 어머니하고 당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제 아이예요. 저를 이용해서 남을 등치고 협박까지 한 사람을 어떻게 오빠라고 생각하겠어요? 두 분이 못하실 것 같으니 신고는 제가 할게요. 지켜만 보세요. 그 결심이 어찌나 야무져 보였는지 두 사람도 감히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저는 곧장 경찰서로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술했어요. 형사님, 저희 시어머니가 분양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친 사람이 제 친오빠예요. 사돈의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어머니 명의로 카드 대출까지 받게 했어요. 게다가 신고하면 임신한 저한테 다 알리겠다고 제 남편을 협박까지 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형사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빠에게 돈을 보낸 송금 내역, 빨간 글씨가 박힌 카드 독촉장들, 그리고 남편과 오빠가 나눈 대화가 자동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제출했죠. 형사는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수사 시작하죠. 홀몸도 아니신 것 같은데 큰 결심을 하셨네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제가 꿈에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와 남편을 경찰서로 부른 형사가 기겁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오빠라는 이 사람은 미국에 산 적이 없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최근 몇 년간 해외에 나간 적이 아예 없어요. 미국에서 부동산 사업을 했다는 것도 전부 거짓이고요. 네? 그럼 오빠가 그동안 국내에 있었으면서 미국에 있었다고 한 건가요? 아니 왜...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더군요. 사기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느라 가족과 연락이 어려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댄 거죠. 그런데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피해자가 어머님 한 분이 아닙니다. 같은 분양 사기로 당한 분들이 여럿이에요. 뭐라고요? 교도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연락이 안 된다고 믿었던 그 시간 동안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교도소에 있었다니,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오빠의 진짜 모습인지 황당하다 못해 무서운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미국에서 성공했다며 번듯한 겉모습을 뽐내던 것도, 값비싼 선물을 안긴 것도 전부 남을 등쳐먹기 위해 만든 거짓 껍데기였을 뿐이었죠. 제가 자랑스러워하고 의지했던 오빠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어디에도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휘청거렸어요. 깜짝 놀란 남편이 얼른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을 판이었습니다. 얼마 후 제 신고에 이어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까지 더해지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어요. 마침내 오빠 내외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같은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던 중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오빠라는 그 인간은 조금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정에서 만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야, 세상에 하나뿐인 핏줄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이기로 해서 뭘 했어? 그냥 노인네 여윳돈 좀 불려주려다가 잘못된 걸 가지고 동생이라는 게 오빠를 신고해? 그깟 돈 때문에 오빠 팔아먹고 네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냐?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당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전 그런 오빠를 향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당신을 오빠라고 믿었던 시간들 이제 다 내려놓을게. 동생을 위해 누룽지를 양보하던 그 따뜻했던 오빤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 말에 오빠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고 절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은 상습 사기에 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어요. 빼돌린 돈도 수사를 거쳐 일부나마 시어머니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돈을 전부 되찾을 순 없었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빚 독촉에 시달리며 갈빗집 불판을 닦는 일만은 막을 수 있었죠. 모든 일이 마무리되던 날 저는 어머니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빠가 어머니께 그런 몹쓸 짓을 했는데 전 아무것도 모르고 발 뻗고 편하게 살았다니 정말 면목이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저를 와락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주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잘못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하니. 이제 다 해결이 됐으니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우리 태어날 애만 생각하자. 곁에 있던 남편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더 부끄러워. 난 당신 충격받을까봐 벌벌 떨기만 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더라. 어려운 결심하기위해서 미안하고 또 고마워. 저는 두 사람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물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죠. 핏줄이라 믿었던 사람에게는 처참하게 배신당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두 사람에게 구원받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저는 건강한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모진 일을 겪고도 탈 없이 세상에 나와준 아이가 너무나 기특하고 고맙더군요. 그 후로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한 집에서 복닥복닥 살고 있어요. 물론 남은 빚을 정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긴 하지만 오히려 한 가족으로서 더 끈끈함을 느끼며 살아갈 기회가 된 것 같네요. 그럼 부족한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가족의 의미를 일깨우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 정말 감사합니다.